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항이 지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교체기였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교체되면서 주나라의 모든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질서가 이제 확립되던 시기에 지어진 때입니다. 여기에서 우는 근심 걱정, 한도 근심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건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동중서가 쓴 추측어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 자체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중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충의 진짜 본래적 의미는 마음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진심,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가 두 개라 너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운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중에 뭘 택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중자가 마음의 가운데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이제 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을 지은 사람이 왜 우한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점은 하, 은, 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세 나라. 그러니까 은나라의 점문화를 이어받은 게 바로 주나라 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에 할 때 주역의 주자는 두루주라고 할 때 동양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 이름의 우자는 공간적인 우주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주 하면은 진짜 드넓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큰 우주를 생각하는데 동양에서의 우주할 때 주는 시간적인 우주입니다. 엄청난 세월 동안 지금 만들어진 저 별,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시간적 우주까지 포괄하는 게 바로 우주의 의미고 주역의 주자의 의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주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대체 은나라에서 주나라의 교체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희 아마 각골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각골문의 정체를 잘 몰라서 이게 나오면 뭐 몽골이라고 해서 뭐 약재로도 쓰이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주역에 있어서 그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출토 문화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자료들, 그러니까 유물로 출토된 그런 주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역 대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의 주역은 정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이 분야도 굉장히 주역의 한 연구 분야인데요.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뼈처럼 보이죠?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점을 친 겁니다. 이게 은나라의 하나의 문화고요. 아마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골복, 그러니까 뼈라는 의미에서 이제 골자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 뼈에다가 점을 줬던 이런 문화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각골, 우리가 잘 아는 거북이의 사실 등껍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배껍질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불로 지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제 날씨나 전쟁 이런 거 다 점쳤거든요. 올해는 풍년이 될까요? 우리나라 때 물어보고서 점을 칩니다. 여기 안쪽에 구멍을 뚫고 불로 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겉에가 짜자작하고 갈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복자, 점 복자도 사실은 그게 갈라진 모양입니다. 이게 갈라진 모양이 이제 복자입니다. 이게 바로 귀복이라는 건데요. 은나라 때 거북이 배 부분의 껍데기 아니면 때로는 등껍질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구멍을 뚫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풍년이 될까요? 결혼, 제사, 뭐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이 각골문의 기록을 보면.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때 이 각골문에 보면은 여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이 각골문만 또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의 한자가 거의 자형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완벽한 글자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가 몇 월 며칠 날 정처 묻는다. 풍년이 될까요? 하고서 이제 이 문양을 보고 이제 점을 해석했겠죠. 아, 동쪽에도 풍년이 되고 남쪽에도 풍년이 되고 북쪽에도 풍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을 통해서 무슨 일로 점을 쳤고 때로는 그 점의 결과도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 그 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라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은나라 때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점을 쳤습니다. 모든 일, 인간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풍년이 들지,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풍년이 들지 점차 모르니까 동쪽 땅에도 남쪽 땅에도 서쪽 땅에도 북쪽 땅에도 풍년이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점은 결국은 인간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때에도 이 전지전능한 우리의 그 종교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상제이고 처음이죠. 그래서 점을 쳐서 내 인간사의 모든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그대로 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주하는 이제 재난과 위기, 내 삶에 마주하는 재난과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이 상제가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것입니다. 이때 느낄 수 있는 우한을 풀면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이 시기에 아마도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일 겁니다. 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헤어날 수 없어. 근데 이게 꼭 은나라 때만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역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좀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서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역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주역을 만나기 전에 야, 어쩔 수 없구나. 헤어날 수 없구나. 하지만 은나라에서 주나라도 문명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마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한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처럼 은나라와 주나라는 근본적으로 문명이 교체됩니다. 문명이 교체된다는 건 그냥 기술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살면서도 사람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화상으로 저희는 강의도 하기도 하고 아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대면 문화에 익숙하고 이랬다면 우리가 점차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나라에서 주나라도 단순히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은나라에서 만약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하늘이 존재한다면 은나라의 왕은 그 하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인데 왕조가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천명이 과연 그렇게 숙명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나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은나라에서 믿었던 천명이라는 건 영원 불면한 게 아니다. 사람이 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천명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결국 덕이 있는 왕에게로, 왕조에게로 교체되고 간다. 이건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은나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늘, 신, 그 모든 그런 초월적인 존재, 저 멀리 있는 존재에게 의존했다면 주나라에서는 그래,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또한 덕이 없으면 천자로서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역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나라 때 점을 보면 우리가 점을 왜 칩니까? 이 선택이 저한테 좋을까요? 유리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점에도 은나라의 점에도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길할까요? 이럴까요? 나한테 이득이 될까요? 나는 어떤 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길, 효, 이롭다, 이롭지 않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 하지만 주역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어떻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한다는 거죠. 호랑이 물에 들어가. 주역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역이. 그래서 주역이 니께라고 나오는데 니께는 밟는다는 뜻입니다. 뭘 밟았냐? 호랑이 꼬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선생님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부사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서 아 주역을 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어려운 말들은 그냥 나중에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우리 광주대학교도 제가 들어갔던 게 원래 무등산에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호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죠? 위기 상황이죠. 근데 끝내는 길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내는 길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색색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주역에서 길하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탈이 없을 것이다. 뭐 이룰 것, 그러니까 정말 길하다는 말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태로웠던 상황이 길로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점은 그냥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그렇잖아요. 뻔합니다. 내가 지금 흉한지 귀한지 너무나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뻔히 보입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길과 흉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장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순양이 울타리에 갇혀서 물러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어 이럴 게 없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양이 뿔이 울타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굶어 죽겠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끝내는 길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끝내는 길하다니 어떻게 끝내는 길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말입니다. 어렵게 해나간다. 그러니까 받쳤는데 그대로 있어서 막 몸소리 치면은 뭐 안 빠지겠죠. 근데 잠깐 멈추고 이렇게 빼볼까 하면은 빠집니다. 들어갔으니까 빠지겠죠. 어렵게 해나간다면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역의 우화는 이런 것입니다. 위태롭게 여기고 조심조심하는 건 자기의 자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다가 망할 수 있다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죠. 우한에서 살고 어떤 나라에서 우한이 있고 조심스러워하고 이러다 망할까 하면 그 나라는 더 번성하고 안락에서 죽는다. 참 저도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저것 뭐 한국 유교경전에 비비어에서 올리는 일도 하고 학회 일도 하고 이런 일들 하다 보면은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좀 일이 익숙해지면 나태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넘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챙겨야 되는 거 넘기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면 꼭 어떻게 됩니까? 안이해지면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말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기에서 보는 지금 두려움이라는 건 뭘까요? 운명적인가요? 숙명적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주어진 재난을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이야기했던 두려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라면 주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그럼 해나갈 것인가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재난을 어떻게 길로 허물 없음으로 이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주역적 코칭이라고 해서 주역에 나와 있는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다랬다고 생각하면 변화에 편해집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그게 다랬어. 못 버티겠어. 근데 그 순간의 주역에서는 이제는 변화할 때야. 그게 바로 물극 필반의 원리입니다. 물극은 물은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이라고 그냥 어떤 것이든 그게 닿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역의 계를 한번 보셨는데요. 주역은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과 양. 그래서 음은 가운데가 비어 있고 양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음은 그늘입니다. 그늘이고 원래적인 의미인지 어떻게 하냐? 가장 이제 오래된 문헌이라고 이해되는 시경이나 이런 책들 보면은 음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역도 굉장히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늘과 햇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주역을 전공하면서 사실 주역을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문헌들은 이해가 되는데 주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이거 좀 공부해보자 하고서 제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역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인지과학이랑 연결시켰어요. 왜냐하면 주역이라는 것이 인간이 보고 듣고 세상에 대해 보는 모든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찾아가다가 요즘에 나오는 인지과학의 원리가 주역이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근데 인지과학에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사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왜 한낮에 이렇게 햇볕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면 그 어두운 데다가 갑자기 나가서 빛이 쫙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빛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모서리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거 사람에게 대응시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한 4년, 5년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르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제 좋은 것만 보다가 네, 껍질이 벗겨져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점처럼 못 느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아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그림자를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의 그림자를 또 살펴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이루어지는 한 가지 나의 어두웠던 어떤 과거라던가 나의 뭐 좀 모난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정할 것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늘과 햇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주역의 사례는 재밌는 게 이 기호 하나로 그 상징들이 쫙 붙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지어집니다. 그래서 음은 어두움, 차가움. 또 음의 가장 큰 속성은 유순한 겁니다. 왜 성격이 우리 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양에 가깝고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음은 또 소인, 또 양은 분자, 여성, 남성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역이라는 글자를 아까 주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역은 사실 도마뱀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도마뱀하고 비슷하죠. 여기 머리가 있고 지금 여기에 다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도마뱀은 어떤 동물인가요? 색깔 변하죠. 네, 어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역장에 이렇게 쓰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건 뭡니까? 달, 그죠? 여기 밑에는 달, 그렇죠? 해와 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와 달은 뭐냐? 낮이었다가 어떻습니까? 밤이 되고, 밤이었다가 낮이 되고 이런 변화의 원리. 그리고 달이 찼다가 줄어들고, 그렇죠? 다시 줄어들면 차고 변화의 원리. 또 사계절도 그렇죠.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명륜당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오시면은 거기 입구 쪽에 이제 명륜당이 있습니다. 여기 현판 글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자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륜당 글씨 보고 저는 오늘 강주한교에서 명륜당 글씨 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가을이 되면은 저는 여기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안 사는데 옛날에는 양현재에 학부 때부터 유교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장학생 선발해서 여기 삽니다. 옛날에 유생들이 살았던 곳에서 제가 식식을 했습니다. 밤 11시 되면 다 나가서 점호합니다. 다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들어가서 자는데 딱 두 사람 자면 딱 맞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잘 때 딱 두 사람이 자면 맞는. 근데 여기 은행나무가 600년인가? 뭐 400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렇게 몇백 년에 산 은행나무인데 가을이 되면 올 가을도 어김없이 이렇게 단풍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풍 때 꼭 명문당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참 나이 많은 이 은행나무가 멋지게 꽃을 피우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찬란하다 하면서 왠지 처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지겠구나 그죠? 이 찬란한 올해 단풍은 또 유난히 또 찬란했습니다 그죠? 올해 다사다난 했는데 더 빛나는 이 단풍을 보면서 이거 이제 지겠구나. 그러니까 이 찬란함이 다시 지는 변화.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변화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변화의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원리 가득 찼다가 비고 빈 게 또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지자연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끝이야 라고 하지만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다. 종증유시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때 주역에서 중요한 건 이것이 자연의 원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봄이 되면은 뭐 이제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 되면은 실컷 막 물놀이 하고 가을 되면은 이제 수학 한 걸 거두고 근데 겨울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동양적 사회의 가장 멋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겨울 나 지금 인생의 한겨울을 겪고 있어 하면 되게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4계절의 위기가 있나요? 4계절의 겨울이 왔다고 해서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잖아요. 인간의 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적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그럼 겨울에는 어떤 시기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주역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인생의 한겨울이 왔다. 그럼 나서서 뭐 하지 말고 잘 에너지도 비축하고 몸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신을 잘 저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주역 더 공부하실 때 한번 8개 이렇게 음양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자연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오늘 보시고 주역 재밌네 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는 이렇습니다. 저 박자는 무슨 박자일까요? 깍글박입니다. 깍글박. 여기에 양이 있었는데 지금 양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깍글박.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안 되는 시기예요. 깎여나가는 시기라는 건 내가 취업하려고 시험 보고 취업 전에 뭐 토플 점수 뭐 받으려고 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계획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인간관계도 멀어지죠. 이 모든 게 인생에서 하나하나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다 깎여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힘들죠. 그리고 나쁜 놈들만 수두룩합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토인배들로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견딜만 하죠. 시험 처음에 떨어지거나 뭐 해서 안 됐을 때 사업해서 조금 안 되면 나아지겠지. 근데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야 진짜 이 정도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더 악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주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 위에 있는 양,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의 상징은 빛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러니까 빛 한 줄기가 사실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그래서 각각의 이제 주역의 이 부분들은 이따 번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만 보면은 알 수 없으니까 여기 각각의 이제 말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개를 뽑는다고 할 때 주역의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뽑을 수도 있고 저 부분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윗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분자는 수레를 얻을 것이고 수레는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스포츠카에 또 우리 여론이라고 할 때도 이 연자 쓰잖아요. 수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갑자기 이 단계를 지나고 났더니 큰 과일은 아무도 따먹을 수 없거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어떻습니까? 오두막집마저 허물어뜨린다. 그러니까 분자는 큰 과일을 먹히지 않는다고도 하고 먹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고 이 안에서 잘 처신을 한 후에 사람들의 신뢰와 여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인은 어떻습니까? 다 팔아먹죠. 뭐 그나마 있던 거 팔아먹고 뭐 내가 있는 지위 팔아먹고 그죠? 다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갖고 있던 조그만 오두막집마저 다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분자와 소인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구패간의 원리는 어떤 것이든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요즘 시기에 우리 특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코로나 시기의 위기를 뭐 잡아서 기회로 바꿔라.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뭐가 기회냐? 그러니까 위기를 잡아라, 기회로 만들라고만 하지 대체 뭐가 기회인지 그 기회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기회인지 알고 물었다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한정인 경우가 있죠. 기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에 이제 들어가봤더니 한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주역에서는 기회란 뭐냐? 때와 자리에 달렸다고 하면서 때와 자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때와 자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기회의 내용이. 특히 이제 주역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개가 덤깨인데요. 주역은 밑에서부터 이걸 그려나갑니다. 밑에서부터 식물이 자라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식물적인 사연을 가진, 그러니까 식물들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식물을 먹는데 식물이 남을 해치지도 않고 그냥 다 살립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을 때도 풀 먹고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게는 그 내용도 해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한낮이 되고 해가 지는 이 한 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개가 바로 주역의 검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역은 이걸 그려나갈 때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려나가고요. 그래서 아까 뭐 부사 이런 것들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2, 3, 4, 5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처음과 끝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은 처음 초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위는 윗상자를 씁니다. 근데 처음은 시간적인 개념인가요? 공간적인 개념인가요? 시간이죠. 위는 뭡니까? 공간이요. 주역에는 지금 시공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9는 숫자 9로 양은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를 대표하는 국자는 양을 상징하고 또 짝수는 음이잖아요. 2, 4, 6, 8에서 6은 이제 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음은 6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근데 아래를 그냥 아래 한자 써도 되는데 왜 처음처럼 쓰고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는 우리가 뭐든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 여기 와 계신 게 참 대단한 게 이게 마음 내서 오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그 마음 내기가 참 어렵죠. 뭘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윗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죠. 아랫자리에 있을 때보다 윗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시공간이 다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지금 1, 2, 3, 4, 5, 6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단계는 잠겨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룡의 단계, 이 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어디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막 신입사원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열심히 그냥 그 분위기도 보고 또 그래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때 뒤에는 써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단계에 써먹으려고 하면 기회를 줄 알았는데 함정이 됩니다.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겨있는 물속에 잠겨있는 용처럼 이 조직이 어떤 듯이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는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혈용의 단계인데요. 나타난 용. 자기 분야에서 조금씩 이제 얼굴을 내밀어보는 때입니다.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좀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의 기회는 뭐냐면 좋은 윗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윗사람. 그러니까 좋은 나를 알아가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윗사람을 만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하루 종일 힘쓰면서 저녁 때까지도 막 바쁜 겁니다.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잘은 모르지만 막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참 위태위태하게 느껴지고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기회입니다. 바빠도 해나가지만 중요한 건 아직 일이나 이 공동체에서의 이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허물 없이 탈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가 날아오르는 용의 비용의 단계거든요. 날아오르는 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옛날 집에도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마다 제비가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은 이 아기 새들이 알아서 때리면은 막 날개를 파닥파닥 합니다. 막 위태롭게 막 다리를 떼어보고 이러죠. 날려면 이때는 뛰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장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그러다 복구하셔도 괜찮아요. 복구하시더라도 아무 탈 없이 복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잘 착지할 수 있을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 단계에 가서 떨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착지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드디어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인을 만나보니 있다. 여기에서의 대인은 바로 자신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후배, 제자, 아랫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마 비룡의 단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하려고 할 때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좋은 후배나 제자, 아랫사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은 비룡의 단계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랫사람을 만나서 잘 키워주는 것, 이게 자신의 기회입니다. 주역의 재밌는 건 그 모든 게 지나쳤을 때의 단계를 가장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버린 용, 항용의 단계. 근데 이 단계에서 이웃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은 안 좋은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너무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같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놓지 실질적인 지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자기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 일이 안 되겠죠. 그래도 주역에서는 후회하는 건 괜찮습니다. 후회하는 건 마음으로 내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 시기에 그나마 후회할 수 있다면 다시 내가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역의 문을 보이는 이런 단계마다의 기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하냐에 따라 내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상반상성의 원리입니다. 서로 반응입니다. 반대되는 거고 서로 이루어주는 거죠. 무슨 관계일까요? 서로 반대되고 서로 이루어주는 여기에서는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 이루어준다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일가탕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데요. 저는 되게 유하고 결정을 못하는데 저희 남편은 뭔가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저같이 유한 사람들은 몸이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죠. 반면에 강한 사람들은 몸이 어떻습니까? 분란을 일으키죠. 거기에 중간에서 누가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야말로 서로를 도와내주고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각각의 기륭을 볼 때 관계를 봅니다. 근데 음과 양이 만나야 기랍니다. 제가 이런 원리를 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삶이 너무 이렇게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지긋지긋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막 뭔가 막 진짜 죽을 듯이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먹고 산책도 나가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저만 싫어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역이 그때 상반상성의 원리를 딱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 삶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혹여라도 지긋지긋하게 싫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내 삶이 지금 내 삶의 스타일이 한 군데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조금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기미를 이야기합니다. 기미는 미래를 스친 현재, 이미 잠깐 일어났는지도 몰랐지만 그 어떤 조짐이 보이는 그게 바로 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의 기는 움직임이 미세한 것으로 기lum이 먼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게 기lum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위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서리를 밟으면 겨울이 올 것을 안다라는 말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주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고 있는 서리는 금방 녹아버려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주역에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한 말이 막 돌아와요. 내가 한 말인데 돌아서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넘기기 쉬운데 주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그때 말이 나왔을 때야말로 잘하면 끝내는 기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야말로 혼란이 생기는 계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자꾸 내 말이 돌아온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혼란한 상황에서도 공공한 상황에서도 말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기다리고 말에 신중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기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초반에 넘기지 않는 겁니다. 주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고 자신의 부모를 시해하는 일은 분명히 그것이 점차적으로 된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찜찜한 겁니다. 어떤 관계는 어떤 일에서든 주역에서는 찜찜함, 그게 기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낌새, 그걸 넘기면 쌓여서 반드시, 주역에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너무 각박한 말이잖아요.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것도 나만 보는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찜찜한 것을 아는 게 바로 기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이제 회화님, 아까 후회에는 어떤 여기 있는 마음 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lum예린이라고 할 때 회가 있고 린이 있는데 회는 길로 가는 반면에 린은 흉함으로 갑니다. 린에는 지금 여기 무슨 글자가요? 입고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당연히 흉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뉘우침은 마음 심자가 있어서 뉘우침이 나오는 걸 보면 주역에서는 많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그 기미를 놓치지 않고 후회할 수 있는 것. 주역은 기미를 연구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주역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삶을 실천해 본다면 그런 기미가 보였던 일들을 한번 막 기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걸 기억하는 것 또한 이런 기미를 연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려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기lum예린이라는 것은 이 자체는 움직임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기lum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 내가 비할 줄 알았는데 하루에도 기lum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이것은
이제 변화하는데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생생지위역이라 해서 끊임없이 낳고 낳는 원리. 저는 살리고 살리고라고 표현합니다. 주역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효온 빠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보면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게 건께, 분께라는 돈께가 나오는데요. 건은 하늘, 고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겨난 순서인데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각종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만 있으면 그냥 하늘만 있고 땅만 있는데 과연 그 다음에 걔는 뭘까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둔께인데 둔께는 위에는 땅입니다. 땅에서 지금 새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방식이 어떠냐면 하늘과 땅에 우레가 치면서 그래서 둔께는 우레와 막 물이 만나는 그런 상징인데요. 쾅쾅하면서 막 하늘과 땅이 막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우레 보면 무섭지 않나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아는데 참 무서워 보입니다. 근데 이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서 이 새싹 하나가 뚫고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새싹 보면 대단하면서도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온다는 게 기특하지만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다산이 꽃구었다는 주역에 둔께에서 복께로 이제 그 변화되는 걸 꼽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역은 어려움, 둔께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다는 게 이제 좋지만 우리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처음 저도 이제 신혼생활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싸우지 않나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끊임없이 생명력이 타오르는 그 우리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는 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둔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둔께는 천지 사이의 일.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런 것처럼 천지 사이에 생명체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그런 과정의 그런 모습 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결국은 기력은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그래도 이 지구가 그런 것처럼 다 불타고 남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새싹이 자라나잖아요. 살린다. 우리 자연의 궁극적인 모습은 살리려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암흑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을 활용해서 밝혀나가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인계는 암흑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험하고 어둡고 정말 세상의 암흑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걸 활용해라. 어둠을 활용해서 자신의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위기가 오면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게 주역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살리려는 책,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해 보이는 자연의 모습들도 우리가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주역에서 나오는 생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다 지나간다. 여기 선생님들이야말로 더 많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지혜를 더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주역의 생의 원리는 그래 힘들지 근데 다 지나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자연은 이 주역의 원리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살리는 방식은 무엇이냐? 근데 우리 한 사람의 삶은 죽고 나고를 반복하잖아요. 한 개인이나 모든 것은 죽고 나고를 반복합니다. 마치 이 꽃처럼 화려했던 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안에서 죽고 살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멀리의 지구를 보면 푸른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생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 주역에서는 저는 이제 제사의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의 제사의 의미도 제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시댁에 제사를 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 또 할아버지는 뭐 약수터도 만들고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서 할아버지가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자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뭐 가품이라는 이름으로, 학품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의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바로 함께하는 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기륭의 문제에 있어서 백성과 함께 근심한다. 우리는 기륭이라고 하면 내 하나의 기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름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를 특히 요즘 시대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 한 사람의 기름이 지금 계속 사람들과 연관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점의 호칭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주역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위기와 재난을 마주하는데 주역은 이 책을 통해서 다산이 자신의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세상의 변화의 원리 속에서 그 위기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흉의 순간, 위기와 재난의 순간에 누구나 니로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그 극복 과정과 결과가 보다 아름다운 이들에게 이로운 주역의 아름다운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 일이 네 천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다시금 우리가 함께하고 그죠? 함께 이 순간을 겪어나가고 모두가 이제 정말 이로움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함께 가는 또 이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그 선생님들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가사에 쓰셨던 주역 사전의 특징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주역으로 본다. 물국은 언제까지고 그 필반은 언제쯤 볼 것인지 주역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면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사 주역은 사실 가사는 전환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역의 생활 원리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번역과 부족을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주역 사전은 번역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앞서 같은 주역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 가사는 그 주역을 해석하는 독특한 창의적인 방법을 내놓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에서 조금씩 얘기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산만이 본 주역의 해석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주역이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한국적 주역이 나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나 이런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아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시기에 과연 특히 한국전쟁 터지고 이랬을 때는 어디로 피난 가야 될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주역을 하고 있고 또 한국적 주역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일제강점기나 그 시기에 보면은 주역이 굉장히 그 민중들의 삶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역이라던가 이게 한국적 주역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굉장히 큰 혼란과 막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혼란이 닥쳐오는데 근데 그 끝은 문명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임나라에서 주나라로 전환했듯이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야기 듣는 것도 코로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우발적으로 생긴 것 같지만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생애 철학, 함께 가는 그런 환경, 자연과 함께 가는 그런 문명으로서의 우리 전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저도 이번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제시해 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덕분에 또 공부거리를 얻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1시간 20분 강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강의를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안승호 교수님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안 교수님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워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세 번째 놀라운 게 생년월일 보니까 다산이 아직 주역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승훈 교수께서는 이미 주역을 통달하시지 않은가 하는 점이 또한 놀랍네요. 지금 딱 부록의 나이에 이런 지금 학문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나중에 또 한 번 만나뵙고 싶은 그런 선생님을 새로운 주제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이러이러한 강의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학장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저도 의견이 많아요. 네 그러시고요. 예. 개설해야 할 점이 많아. 개선해야 될 점이요? 아니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내용의 강의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물고필 아니라고 했으니 우리 다시 돌아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음수 마치겠습니다. 자, 자리에 고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